사돈, 우리 애가 거지예요? 어디서 이런 걸레를 사온 거야? 그리고 그 옷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걸레라고 부른 그 옷은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생전에 남긴 블라우스 천으로 친정엄마가 밤마다 손가락에 피가 맺히도록 바느질해서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남편은 아내의 편을 들기는커녕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네 엄마가 눈치 없는 거지. 참고 또 참았던 며느리 박수진 씨는 그날 밤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아기만 아는 채 집을 나섰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 한 장만 남겨두고요. 친정으로 돌아간 수진 씨에게 일주일 뒤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선택한 건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과연 수진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박수진입니다. 결혼 전에는 중소기업 마케팅부에서 3년 넘게 일했는데 임신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권유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뒤로는 아기 돌보고 살림하고 시어머니 비위 맞추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유품으로 밤마다 바느질해서 만들어 오신 아기 옷을 시어머니가 걸레라고 부르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빈손으로 아기만 안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결혼 3년 차, 저는 시어머니 김광숙 여사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단지라고 해도 동이 달랐으니 적당한 거리가 있을 법도 한데 광숙 여사는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죠. 틈만 나면 예고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냉장고 반찬 구성부터 애기 분유 브랜드까지 하나하나 간섭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수진아, 이 김치 어디서 산 거야? 색이 왜 이래? 아, 제가 직접 담근 건데요. 직접? 네가? 다음부터는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이런 거 하지 마.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 네 글자가 제 결혼 생활의 전부였죠. 결혼 전에는 중소기업 마케팅부에서 3년 넘게 일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제 이름으로 기획서를 쓰고 제 이름으로 보고를 올리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광숙 여사가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아, 임신한 여자가 무슨 회사야? 당장 그만두게 해. 재혁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고 저는 그렇게 사표를 냈습니다. 그 뒤로 제 하루는 아기와 살림 그리고 시어머니 비위 맞추기로 채워졌죠. 친정엄마 박순이 여사는 서울 외곽 작은 도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혼자 저를 키워내신 분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손주 보러 오실 때마다 김치, 반찬, 직접 드신 손뜨개, 양말 같은 것들을 꼭 보따리에 싸우셨는데 저는 그 보따리를 받을 때마다 엄마의 거칠어진 손끝이 자꾸 눈에 밟혀서 괜히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내일 갈게. 우리 손주한테 줄 거 있어. 엄마 목소리가 평소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서 폰 게임을 하고 있는 재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내일 우리 엄마 오시는데 어머니한테 미리 말씀드려 놓을까? 재혁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해.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화면 위를 두드리고 있었죠.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엄마가 오셨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엄마의 손에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감싼 뭔가가 들려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온 엄마가 보자기를 풀자 연한 하늘색면 원단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진 애기 옷 한 벌이 나왔습니다.
기성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한 땀 한 땀 손바느질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우리 손주 입히면 딱 예쁘겠다, 그치? 엄마가 옷을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코끝이 찡해져서 엄마 대신 애기 옷의 솔기를 매만졌어요. 어떤 백화점 옷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도어락이 삐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광숙 여사였어요. 현관에 놓인 엄마의 낡은 운동화를 힐끗 내려다보더니 거실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어머, 사돈이 오셨네. 형식적인 인사를 한마디 던진 광숙 여사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애기 옷에 멈췄습니다. 옷을 손으로 집어들더니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어요. 광숙 여사의 입꼬리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사돈, 우리 애가 거지예요. 광숙 여사가 옷을 탁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레를 사온 거야?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지만 먼저 엄마의 얼굴을 보았어요. 방금까지 환하게 웃고 계시던 엄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진 얼굴이었죠. 광숙 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옷을 다시 집어들더니 부엌 쪽으로 걸어가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던져 넣었어요. 이런 건 집에 들이면 안 돼. 애기한테 뭘 입히려고 이러는 거야.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다음에 제대로 된 거 사줄 테니까 수진이 너는 신경 꺼. 광숙 여사가 손을 내저으며 제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 내가 생각이 좀 짧았나 보다. 수진아, 나 그만 갈게. 엄마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엄마, 더 있다가. 응. 저는 엄마의 팔을 잡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젓더니 빠르게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광숙 여사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엄마를 아파트 입구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원래 좀 그래. 신경 쓰지 마.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이셨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탄 버스가 출발했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버스 정류장 건물 모퉁이 쪽에 뭔가가 떨어져 있었어요. 엄마의 접힌 손수건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손수건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걸 알아차린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는 괜찮은 척 웃으면서 돌아서서 혼자 울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부엌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겨진 애기 옷을 꺼내 조심스럽게 펴보았어요. 안쪽 라벨이 있을 자리에 엄마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야, 건강하게 자라렴. 외할머니가. 저는 그 옷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재혁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재혁은 넥타이를 풀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일인데? 저는 쓰레기통에서 꺼내놓은 애기 옷을 식탁 위에 펼쳐 보였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 오셨는지 광숙 여사가 그걸 걸레라 부르며 쓰레기통에 던졌다는 것, 엄마가 괜찮은 척 웃으며 돌아가셨다는 것, 정류장에서 주운 젖은 손수건까지 전부요. 재혁은 한참을 듣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내가 말할게라는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장모님도 좀 그렇지 않아. 재혁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형편이 그런데 굳이 이런 걸 왜 만들어 와서 분위기를 만들어. 우리 엄마 까다로운 거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니네 엄마가 좀 눈치가 없지. 등 뒤에서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가 눈치가 없다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이 그렇잖아. 우리 집 수준에 맞는 걸 가져와야지 손바느질 옷이 말이 돼. 내가 뭘 못 벌어서. 재혁이 물컵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미간을 찌푸렸어요. 저는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새벽까지 바느질해서 만든 옷이야. 손주한테 입히고 싶어서 한 땀 한 땀 꿰맨 거라고. 근데 그게 눈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엄마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해. 그게 네 말이야. 재혁이 식탁 의자를 끌어당기며 털썩 앉았습니다. 그 옷을 쓰레기통에 쳐넣은 사람한테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 엄마야. 맨날 친정하는데 그렇게 친정이 좋으면 가서 살든가. 재혁이 고개를 돌리며 내뱉었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머릿속이 오히려 맑아졌죠. 결혼 3년 동안 제가 참아온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명절마다 친정 음식을 코웃음 치며 밀어내던 광숙 여사. 그걸 보고도 웃어넘기던 재혁. 늘 혼자 삼키던 제 감정. 그리고 오늘 엄마의 젖은 손수건. 저는 더 이상 말다툼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평소 외출할 때 쓰던 기저귀 가방을 열어 기저귀, 여벌 옷 한 벌, 분유, 젖병을 챙겨 넣었습니다. 휴대용 접이식 카시트를 꺼내고 지갑과 핸드폰만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재혁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다가 제가 신발을 신는 걸 보았습니다. 어디 가는데? 이 시간에. 저는 대답 대신 식탁 위 메모지에 펜을 들었어요. 이 집에서 가져갈 것은 제 자존심뿐입니다. 메모지를 식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재혁이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진짜 갈 줄 알아. 1시간이면 돌아올 거면서.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택시를 잡아 뒷좌석에 휴대용 카시트를 설치하고 아기를 태웠어요. 친정까지 40분. 택시 창밖으로 가로등이 줄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내가 충동적인 건지 아니면 3년 동안 미뤄둔 결정을 드디어 실행하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예쁘네요.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는데 눈물이 먼저 흘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은 더 말을 걸지 않았고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남은 시간을 버텼죠. 친정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어요. 잠옷 차림의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저와 제 품에 안긴 아기를 번갈아 보시더니 엄마의 눈이 커졌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들어와. 밥 먹었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 울었어요. 3년 동안 쌓아 올린 버팀목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한 손으로 제 등을 토닥이고 다른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아주시면서도 엄마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아기를 옆에 눕히고
좁은 방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쓰레기통에 처박힌 하늘색 꽃무늬 옷이 자꾸 떠올랐어요. 엄마의 떨리던 입술이, 젖은 손수건이, 재혁의 코웃음이 번갈아 스쳤습니다.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 시각 재혁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화면에 뜬 재혁의 이름을 보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추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죠. 재혁은 전화를 끊고 나서 내일이면 오겠지 하며 거실 불을 껐을 겁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제가 참고 웃고 돌아오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가 차려주신 된장찌개로 밥을 먹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뚝배기 앞에 앉으니 어젯밤 택시 안에서의 일이 꿈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현실이 또렷하게 돌아왔습니다. 재혁의 부재중 전화 7건, 문자 3통, 장난치지 말고 집 와. 밥은 전화 좀 받아.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엄마가 맞은편에 앉아 밥을 뜨다 말고 저를 보셨어요. 제 표정만으로 충분히 짐작하셨는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엄마 손맛은 변함이 없었어요. 2일째 재혁은 퇴근 후 텅 빈 집에 혼자 들어섰을 겁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반찬은 이미 바닥이 났을 거예요. 제가 늘 채워두던 밑반찬 통들이 텅텅 비어 있었겠죠.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사와서 식탁에 앉았을 재혁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재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죠. 분유 정기 배송 어디서 시키는 거야? 애기 예방접종 예약이 이번 주라며. 어디서 확인해?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직접 알아봐. 그 한마디를 보내고 전화를 끊었어요. 통화 시간 12초. 재혁이 뭐라고 더 말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4일째 광숙 여사가 재혁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어요. 재혁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거든요. 엄마가 왜 아직도 안 왔냐고 물어보신다. 언제 올 거야? 저는 그 문자도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광숙 여사에게 뭐라고 설명했을지 짐작이 갔어요. 광숙 여사의 반응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실대로 말한 건데. 그걸로 집을 나가. 버릇이 없는 거지. 눈을 감으면 광숙 여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저는 친정 근처 공원에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아기가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이 아이 웃는 얼굴을 이렇게 여유 있게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 수진이 아니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엄마 분식집 단골이신 동네 영자 이모였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공원을 지나가다 저를 알아보신 거였죠. 이모,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손주가 이렇게 컸네. 네 엄마가 요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영자 이모가 유모차를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다는 듯 저를 보았어요. 참, 네 엄마 있잖아. 요 몇 달 동안 분식집 끝나고 밤마다 바느질했었어. 손주 옷 만든다고. 천을 이리 대보고 저리 대보고 손가락에 반창고를 몇 개를 붙이고 다녔는지 몰라.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새벽에 내가 포장마차에서 한잔하다가 분식집 불이 켜져 있길래 들여다봤거든. 네 엄마가 쪼그리고 앉아서 바느질하고 있더라고. 내가 뭐 하냐고 물으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라.
우리 손주한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옷 해줄 거라고. 영자 이모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유모차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식집 일을 끝내고 새벽까지 바느질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여가면서요. 이모, 저 먼저 갈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유모차를 밀면서 자꾸 코끝이 시큰거렸어요. 5일째 저녁, 엄마가 아직 분식집에서 돌아오기 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곧장 퇴근길에 온 모습이었죠. 이제 됐으니까 집에 가자. 재혁이 현관 앞에 선 채로 말했습니다. 저는 문 밖으로 나가 재혁과 마주 섰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 데리러 온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일인데 왜 나한테 그래. 재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똑같았어요. 핵심을 피하고 자기 잘못을 모르고 돌아오라는 말만 반복하는 사람. 돌아갈 생각 없어. 저는 그 말만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재혁이 한참 서 있다가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6일째 밤 재혁에게서 뜻밖의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회식에서 민수한테 얘기했더니 내가 잘못한 거 맞다고 하더라. 생각 좀 해볼게.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삼자가 말해줘야 비로소 생각해본다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같은 밤 저는 아기를 재우고 엄마가 건네주신 오래된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소풍 사진, 졸업식 사진, 엄마와 찍은 분식집 앞 사진. 앨범 맨 뒷장에 뭔가가 끼워져 있었어요.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연한 하늘색의 작은 꽃무늬. 엄마가 만들어 오신 아기 옷의 원단과 똑같았습니다. 천 조각을 뒤집어 보니 엄마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 블라우스 원단. 손주 옷 만들 것. 엄마 블라우스라는 건 외할머니 블라우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천 조각을 들고 엄마 방으로 갔어요. 엄마, 그 옷 혹시 외할머니 옷으로 만든 거야? 엄마는 이불 위에 앉아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천이야. 손주한테 꼭 해주고 싶었다. 저는 문틀에 기대어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었어요.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천으로 엄마가 밤마다 바느질해서 만든 세 세대의 마음이 담긴 옷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 광숙 여사가 걸레라고 부르며 쓰레기통에 던져넣던 그 장면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를 꽉 깨물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친정에서 보낸 7일은 결혼 후 처음으로 저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아침, 재혁의 무관심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저녁. 좁은 방이었지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광숙 여사에게는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재혁의 전화에도 최소한의 답장만 보냈고 감정이 실린 대화는 철저히 차단했어요. 그날 아침부터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광숙 여사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건, 5건, 7건으로 늘어갔죠. 광숙 여사가 얼마나 초조해하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감히 시어머니 전화를 무시한다는 분노, 그리고 혹시 진짜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겠죠. 그날 오전 광숙 여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을 겁니다. 30년 지기 친구 정희한테서요. 광수가 너 요즘 동네에서 소문 엄청 났더라. 광숙 여사가 소파에 앉은 채 전화를 받았을 모습이 그려졌어요.
무슨 소문? 사돈이 손주 옷 해왔는데 걸레라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며느리가 애기 데리고 나갔다던데. 광숙 여사의 얼굴이 하얘졌을 겁니다. 소문이 어디서 퍼진 건지 경악했겠죠. 같은 아파트 단지 옆동에 제역회사 동료의 부인 선미가 살고 있었거든요. 제역이 회식에서 후배 민수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동료들 사이로 퍼졌고 그게 선미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선미가 단지 맘카페에 옆동 시어머니 실화냐라는 글을 올리면서 아파트 전체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광숙 여사가 평소 부녀회에서 자랑삼아 하던 우리 며느리는 말을 잘 들어 같은 말들까지 함께 돌았을 거예요. 광숙 여사는 정희에게 허세를 부렸을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소문까지나.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는 혼자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겠죠. 평생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동네 소문은 광숙 여사에게 뺨을 맞은 것과 다름없었을 겁니다.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 가셨다가 더 큰 망신을 당했을 거예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어르신들이 수군거리는 걸 느꼈을 테고 한 어르신이 대놓고 말했겠죠. 광숙 씨 사돈한테 좀 그랬다며.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을 타이를 것이지 사돈 앞에서 망신을 줘. 생전 처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광숙 여사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경로당을 나왔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엄마와 함께 점심을 먹다가 핸드폰에 뜬 광숙 여사의 부재중 전화 알림을 확인했어요. 엄마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저를 보셨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어른한테 전화가 왔으면 받아야지. 엄마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내가 참기를 바라는 거야. 엄마는 대답 대신 한숨만 쉬셨어요. 저는 밥을 더 뜨지 못하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에 짜증 대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톤이었죠. 수진아, 우리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 하신다. 동네에 소문이 났나 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걱정되는 거지. 내가 상처받은 건 걱정 안 됐잖아.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 동안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리다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광숙 여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진이가 뭘 원하는 건데? 엄마가 사과를 해야 해. 재혁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했을 겁니다. 내가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 광숙 여사가 전화를 끊어버렸겠죠. 하지만 불을 끄고 누운 광숙 여사의 머릿속에는 경로당 어르신의 말, 정희의 전화, 동네 소문, 가리고 텅 빈 아들집이 겹쳐서 떠올랐을 겁니다. 처음으로 내가 좀 심했나 하는 생각이 스쳤을 거예요. 그래도 60년 넘게 세워온 자존심이 쉽게 허물어지지는 않았겠죠. 저는 그 밤 친정 작은 방에서 아기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연락처 하나를 찾아 화면에 띄워 놓았어요. 결혼 전 직장 선배 미경 언니의 번호였습니다. 미경 언니는 지금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내일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을 시작해야 하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기의 잠든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작고 둥근 볼이 가만히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무릎 꿇지 않는 엄마를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광숙 여사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핸드폰 화면이 깜빡였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째 울림 끝에 저는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됐으니까 집에 와라. 광숙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사과의 기미는 없었습니다. 동네 소문 때문에 내 머리가 아프다. 내가 집에 와야 소문이 잠잠해질 거 아니야.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한테 하실 말씀이 그것뿐이세요. 뭘 더 어쩌란 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무릎이라도 꿇으란 말이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미경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 전 같은 마케팅부에서 일하던 선배였죠. 미경 언니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어요. 수진아, 가사 전문 변호사 한 분 소개해 줄게. 먼저 상담부터 받아봐. 미경 언니가 한별법률사무소에 이지영 변호사 연락처를 보내주었습니다. 2일 뒤 오후 저는 이지영 변호사와 첫 상담을 했어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결혼 3년간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과 모욕, 남편의 방광과 동조, 친정 부모에 대한 반복적인 무시. 이지영 변호사가 메모를 하다 말고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문자나 카톡 기록이 남아있으면 더 유리하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기록들을 뒤졌어요. 재혁이 보낸 문자들. 니네 엄마가 눈치 없다. 친정이 좋으면 가서 살든가. 광숙 여사가 직접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사돈한테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해. 밥값이 아깝다. 너는 시집 와서 내 할 일이나 잘해. 친정 챙길 여유가 어디 있어. 지우지 않고 남겨둔 기록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화면을 넘길 때마다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지영 변호사가 기록들을 훑어보다 고개를 들었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애기 옷, 외할머니 유품천으로 만든 거라고 하셨죠? 네. 그 부분은 상대 측에 미리 알리지 마세요.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는 게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혁에게 외할머니 유품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같은 날 재혁은 회사에서 또 상사에게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업무와 가사를 혼자 감당하지 못해 실수가 잦아졌을 테니까요. 퇴근 후 텅 빈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광숙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겠죠. 엄마, 수진이한테 제발 사과 좀 해줘. 나 혼자 못하겠다. 재혁의 목소리가 거의 애원에 가까웠을 거예요. 그 애가 돌아오면 내가 잘해주면 되지. 사과까지 할 게 뭐가 있어. 광숙 여사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을 겁니다. 일주일 뒤 저는 이지영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이혼 소장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소장에는 이혼 청구, 재혁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광숙 여사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A사 용지 여러 장에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지영 변호사가 펜을 내밀며 말했어요. 서명하시면 바로 접수합니다. 한번 넣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저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펜촉을 종이 위에 대는 순간 엄마의 젖은 손수건이 떠올랐습니다. 쓰레기통에 구겨져 있던 하늘색 꽃무늬 옷이 떠올랐어요. 우리 손주야, 건강하게 자라렴. 외할머니가. 저는 서명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엄마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라고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약 2주 뒤였습니다. 재혁의 집 우편함에 법원 봉투가 도착했어요. 재혁은 퇴근 후 우편함에서 그 봉투를 발견했을 겁니다. 현관에 선 채로 봉투를 뜯었겠죠. 이혼 등 청구의 소라는 제목을 확인하는 순간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재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재혁은 곧바로 광숙 여사에게 달려갔겠죠. 소장을 들이밀며 소리쳤을 겁니다. 엄마, 수진이가 진짜 이혼한대. 엄마가 사과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광숙 여사가 소장에 적힌 금액과 시어머니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글자를 보며 얼굴이 하얘졌을 거예요. 겁주려고 그러는 거겠지. 설마 진짜로 하겠어. 광숙 여사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재혁은 소장에 첨부된 증거 목록을 읽었겠죠. 자기가 보낸 문자 기록, 광숙 여사가 보낸 카톡 메시지, 아파트 단지 주민 증언 확보 예정. 전부 적혀 있었을 거예요. 엄마, 이거 진짜야. 변호사까지 선임한 거라고.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을 겁니다. 그날 밤 광숙 여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소장 사본을 반복해서 읽었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반복적 인격 모독이라는 문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광숙 여사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전화기를 들어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는 신호음만 울렸어요. 저는 그 신호음을 듣다가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기가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2달 뒤 가정법원 조정기일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지영 변호사와 나란히 법원 복도를 걸었어요. 검은 재킷 단추를 여미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조정이니까 상대 측에서 합의를 제안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우리 조건을 지킵시다. 이지영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고쳐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정실에 들어서기 전 복도 대기 의자에 광숙 여사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하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수진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둬. 내가 잘해줄 테니까. 광숙 여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법원 경비 직원이 다가왔어요. 복도에서는 조용히 해주십시오. 광숙 여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제지를 당한 적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시선을 돌리고 조정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실에는 저와 재혁 그리고 양쪽 변호사만 입장했어요. 광숙 여사는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죠. 재혁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깍지 낀 채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조정이 시작되자 이지영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조정위원 앞에 놓았습니다. 재혁이 보낸 문자, 니네 엄마가 눈치 없다. 친정이 좋으면 가서 살든가. 광숙 여사가 보낸 카톡 메시지, 사돈한테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해. 밥값이 아깝다. 아파트 단지 주민 2명의 진술서까지. 재혁 측 변호사가 손을 들었어요. 이건 일시적인 부부 감정 싸움에 불과합니다. 부부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지영 변호사가 서류한 묶음을 조정위원 앞으로 밀었습니다. 3년간의 메시지 기록을 날짜 순으로 정리한 타임라인이었어요. 일시적 갈등이 아닙니다. 3년에 걸쳐 반복된 인격 침해입니다. 날짜와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조정위원이 타임라인을 넘기는 동안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지영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사진 한 장과 서류 한 장이었어요. 쓰레기통에서 건져낸 하늘색 꽃무늬 애기 옷 사진.
그리고 그 옷이 돌아가신 외할머니 이옥분 여사의 유품천으로 만들어졌다는 친정엄마의 자필 확인서. 조정위원이 확인서를 읽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처음으로 그 옷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뒤 재혁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조정 합의를 희망합니다. 피고 측은 이혼 철회와 위자료 감액을 제안합니다. 저는 이지영 변호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변호사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혼 의사에 변함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정실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재혁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기회는 일주일 동안 충분히 드렸습니다. 저는 재혁을 보지 않고 정면의 조정위원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조정은 합의 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어요. 조정실 문을 열고 나서자 복도에서 기다리던 광숙 여사가 달려왔습니다. 제 팔을 잡았어요. 수진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혼만은 하지 마라. 광숙 여사의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광숙 여사의 손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 말은 우리 엄마한테 하셔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광숙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복도를 걸었어요. 뒤에서 광숙 여사가 뭔가를 더 말하려는 기척이 있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이지영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엄마한테 시댁 쪽에서 연락이 가면 어떡하죠? 소송 관련 연락은 저를 통하도록 상대 측에 통보해 놓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택시가 출발하고 법원 건물이 점점 멀어지는 걸 창밖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같은 시각 재혁과 광숙 여사는 법원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을 겁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 재혁이 물었겠지만 광숙 여사는 아무 대답도 못했을 거예요. 차에 올라타고 돌아가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다가 중얼거렸겠죠. 내가 그 옷을 왜 버렸을까? 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는 건 광숙 여사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석 달 뒤 이혼 재판 선고일이었습니다. 조정이 결렬된 뒤 재혁 측은 이혼 자체에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했어요. 다만 위자료 금액과 광숙 여사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놓고 양쪽이 좁혀지지 않아 재판이 이어졌고 석 달 만에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선고일 아침 친정집에서 엄마가 다려주신 흰 셔츠를 입으며 거울을 보았어요. 다리미 자국이 반듯하게 잡힌 셔츠였습니다. 엄마가 제 뒤에 서서 거울 속 저를 바라보셨어요. 수진아,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다. 그런데 후회 없는 선택을 해라. 엄마, 나 후회 안 해. 이건 엄마를 위한 것이기도 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셔츠 깃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엄마의 손가락 끝에 아직도 바느질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맞은편에 재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 때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밑에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광숙 여사가 앉아 있었는데 평소 곱게 세우던 어깨가 안으로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 넣어온 하늘색 꽃무늬 애기 옷을 손으로 만지자 흔들림이 멈췄어요. 이지영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최종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박수진 씨는 3년간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모욕과 남편의 방관 속에서 홀로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결정적으로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유품으로 만든 애기 옷을 걸레라 부르며 쓰레기통에 버린 사건은 단순한 고부간 다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존엄과 가족의 기억을 짓밟은 행위입니다. 방청석에서 광숙 여사가 숨을 크게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혁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김재혁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혼인관계 회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재혁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아내 편을 들지 못한 것, 장모님을 모욕한 것, 전부 인정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판사가 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집을 나간 뒤 왜 즉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혁이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내려갔죠.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원고를 내려놓았어요. 종이 없이 직접 말하기로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남편이 미워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어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유품으로 밤마다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가며 만든 옷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옷을 걸레라고 불렀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날 밤 제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네 엄마가 눈치 없다고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결혼에서 제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혼이 받아들여졌어요. 재혁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되었고 광숙 여사에 대한 손해배상 500만 원이 별도로 인정되었습니다. 아기의 양육권은 저에게 주어졌고 양육비는 월 150만 원으로 정해졌어요. 판사는 판결 이유를 읽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부모의 인격 모독에 대해 배우자가 방관을 넘어 동조한 것은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 법정을 나서는 복도에서 광숙 여사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무릎을 꿇으려고 몸을 낮추었어요. 수진아, 내가 무릎 꿇을게. 제발 항소해라. 저는 광숙 여사의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광숙 여사가 멈칫하며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3년 전에 며느리야, 잘 지내보자.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한마디를 끝내 안 하셨잖아요. 광숙 여사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정말 이대로 끝내는 거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어요. 재혁 씨, 당신이 가서 살든가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끝났었어. 지금은 서류가 따라온 것뿐이야. 재혁은 계단 위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법원 정문을 향해 걸었어요. 정문을 나서자 엄마가 건물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셨어요. 끝났어. 끝났어, 엄마.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법원 앞 바람이 차가웠지만 엄마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친정 근처에 작은 투룸을 얻어 아기와 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분식집을 마치고 저녁마다 들러 아기를 봐주셨어요. 덕분에 낮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었죠. 미경 언니에게 연락해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을 소개받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교육이었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 수업을 듣는데 아기가 낮잠 자는 2~3시간이 저의 유일한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엄마가 외할머니 유품 천으로 만든 애기 옷처럼 가족의 추억이 담긴 헌 옷을 애기 옷으로 리폼해주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거였습니다. 저녁에 애기를 재우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나 사업 하나 해보려고. 사업? 무슨 사업? 엄마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보셨습니다. 엄마가 만든 그 애기 옷 있잖아. 외할머니 블라우스로 만든 거. 그런 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주는 거야. 돌아가신 부모님 옷이나 추억이 담긴 헌 옷을 애기 옷으로 리폼해주는 거지. 엄마가 행주에 손을 닦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내가 바느질은 자신 있지.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분식집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도 피곤한 기색 없이 웃는 엄마의 얼굴을 보니 이 사업은 반드시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름은 이어입다로 정했습니다. 대를 이어 입는다는 뜻이었죠. 첫 게시물로 올린 사진은 그 하늘색 꽃무늬 애기 옷이었어요. 외할머니의 블라우스가 증손녀의 옷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남기신 1000조각 사진, 엄마가 바느질하는 모습, 그리고 완성된 애기 옷을 나란히 올렸어요. 반응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사업 시작 2달 만에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댓글에는 우리 엄마 옷으로도 만들어달라 사연 읽고 울었다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이혼 후 재혁의 생활은 급격히 무너졌어요. 혼자서 빈 아파트에 살며 배달 음식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이어졌을 겁니다. 회사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져 인사 경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미경 언니를 통해 들었어요. 양육비 150만 원에 위자료 분할금까지 나가니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빠져나가는 생활이었겠죠. 광숙 여사의 상황은 더 처참했을 겁니다. 동네 소문은 이혼 판결 뒤에 더 크게 퍼졌고 아파트 분여회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지기 정이마저 거리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광수가 나도 너랑 같이 다니기가 좀 그렇다. 정희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광숙 여사의 얼굴이 잠깐 떠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광숙 여사가 재혁의 빈 아파트를 찾아갔을 거예요. 냉장고를 열었다가 상한 반찬과 텅 빈 선반을 보았겠죠. 거실 소파에서 이불도 없이 잠든 아들을 내려다보며 소리 없이 울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모른 채 매일 주문을 처리하고 엄마와 함께 바느질을 했어요. 낮에는 주문 관리와 고객 상담을 하고 저녁에는 엄마와 나란히 앉아 천을 재단하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실렸어요. 경력 단절 엄마 외할머니 유품으로 시작한 리폼 사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갔고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저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직접 꺼내지는 않았어요. 누군가에게는 낡은 천조각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인터뷰가 방송을 타면서 주문량이 3배로 뛰었습니다. 그 방송을 거실 TV에서 우연히 본 사람이 있었어요. 광숙 여사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제가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으며 엄마와 함께 바느질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옷 하나에 세 세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하는 순간 화면에 하늘색 꽃무늬 애기 옷이 크게 잡혔을 겁니다. 광숙 여사가 걸레라고 부르며 쓰레기통에 던진 바로 그 옷이요. 방송이 끝난 뒤 광숙 여사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쏟아졌을 거예요. 방금 TV에 너 며느리 나왔더라. 그 옷이 내가 버렸다는 그 옷이지.
광숙 여사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겠죠. 자기가 걸레라고 불렀던 옷이 수천 명을 감동시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옷을 만든 엄마는 존경받는 장인이 되었으며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었다는 현실 앞에서요. 저는 그날 밤 투룸에서 아기를 재운 뒤 하늘색 꽃무늬 옷을 꺼내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외할머니, 이 옷이 저를 살렸어요. 엄마를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 아기에게 엄마가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어요. 좁지만 온전히 저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온전한 박수진으로 숨을 쉬고 있었죠. 아기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3년 동안 참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웃으면서 넘기면 가정이 지켜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가정을 지킨 게 아니라 저를 잃어가는 거였더라고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건 옷이 아니라 제 엄마의 마음이었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지금 혹시 저처럼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내 아이도 내 가족도 지킬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엄마와 아기와 함께 좁은 투룸에서 살고 있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숨이 편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변화예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을 꼭 아껴주세요.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